네, 유가증권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자산의 유가증권은 강좌를 한 4개 정도로 쪼개서 갈게요. 저희 교재상 페이지상으로는 3쪽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교재 없는 부분에 만기보유증권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세무 2급 부분에 사채를 배우면서 반대로 뒤집는 게 더 쉽거든요. 근데 유가증권이 앞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뒤에 가서 사채 때 분기 부분을 2개를 비교하는 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부분은 유가증권에 대한 분류, 요거는 벌써 수업을 했던 부분이세요. 근데 이제 교재 부분에는 투자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저희는 유가증권 전체 분류 4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분류한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또 해달라고 했었죠. 그거 다시 복습하는 부분.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요약 부분을 좀 볼게요. 유가증권 4가지가 이제 등장이 되는데 그 4가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산할 때 평가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평가했던 부분이 재무제표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 근데 그게 평가 요약 부분이에요. 그리고 회계 1급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세무부터는 이제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이 손상차손은 기존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했었냐면 감액손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감액손실이 손상차손이라는 용어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감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간혹 출제위원들이 감액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손상차손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무 2급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교재도 세무 2급 교재에만 수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자, 투자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교재 부분에 나온 제목 제가 그대로 써서 투자유가증권의 분류라고 이제 기록을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단기매매 증권까지 기록을 더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보자.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는 사실상 종류가 좀 많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본증권의 한 종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본증권 말고도 우리는 다른 유가증권도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본증권을 우리 무슨 부분? 주식이라고 하는 지분증권이 있고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채무증권이 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을 몇 개로 한다, 4가지로 한다. 그래서 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과 채무증권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회계 처리할 때 분리할 수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지분증권, 채무증권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분류 기준에 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자, 매도 가능 증권부터 이제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저는 단기부터 거꾸로 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증권이고 단기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매매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와 누가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이었다라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뭐를 처리하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이 단기 매매증권은 어디에? 당좌자산에 표기가 된다. 그리고 당좌자산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기말에 무슨 방법의 평가를 하느냐. 우리가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이 되면 내가 취득했던 금액 그대로 장부에 공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바뀔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바꿔주는 행위가 평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바꿔주는 평가의 방법은 무슨 부분?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우리 기말 평가를 한다. 그 금액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 다 투자 자산에 속하는 부분.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아니고 당좌 자산에도 못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무엇하겠다? 매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지분과 채무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자, 이 자산은 장기라는 글씨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고요. 결산할 땐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만 들어오는 것이다. 만기에 갚을 거니까요. 왜냐하면 주식은 만기가 있지는 않다고 했었죠. 네, 만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현이어서 만기가 도래하면 내가 그 돈을 돌려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만 들어온다. 자, 상환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하고 그리고 그 유가증권을 언제까지? 만기까지 무엇할?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무엇해달라? 분류해달라. 회계 처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능력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라. 마음가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의 대표적인 게 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요. 기본적으로 1년짜리가 없어요. 사채를 발행할 때. 그래서 짧아야 2년인데 2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년짜리가 가장 많냐면 3년짜리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사채는 발행하자마자 우리는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이다, 유동부채이다 아니면 비유동부채이다. 비유동부채 여러분, 그런 비유동부채에 내가 무엇했다? 투자했다. 제 입장에서는 투자자니까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이고요. 부자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을까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이고요. 그러면 내가 3년이라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채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주는 이자에 따라서 그걸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한테 주기로 한 이자, 그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의 가치 평가를 해서 이만큼의 이자는 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사채를 발행할 때 금액이 바뀝니다. 그러면 액면에 증서에 써 있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하게 발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기가 확정된 채무라고 했으니까 나 만기에 5천만 원 돌려받아요. 3년짜리 사채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이자율이 가만히 돼서 나는 사실상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4,700만 원만 입금을 시키고 5천만 원짜리 증서를 받았다. 이런 원리가 되거든요. 그럼 나는 만기에 얼마를 돌려받느냐? 5천만 원 돌려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돈을 약속을 한 거고 내가 4,700을 넣었던 건 지금 은행보다 나한테 주겠다라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나오는 원리거든요. 그럼 제가 손해보고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불이익금액을 줄여줘요. 누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런 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배울 건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사채를 발행한 회사한테 액면가 5천만 원짜리 사채를 받아오면서 4,700만 원밖에 돈을 안 줬잖아요. 근데 만기에는 5천을 무엇할 거니까 돌려받을 거니까 5천만 원 만들기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후 원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차이 난 금액을 우리 5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된 시점에 매번 무엇한다? 반대로 보내서 금액을 늘려주는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런 걸 상각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원가가 바뀐다는 부분. 그래서 삼각후 원가법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회계를 준비할 때는 최소한 이 용어까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사채 쪽 분기 문제를 이 문제를 냈을 땐 나 5천만 원짜리 사채 4,700만 원에 발행했거든. 분기 처리해볼래? 라고 내면 그건 잘하세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사채를 무엇하였다?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왔고 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게.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준 돈은 4,700이야. 분개하라면 또 분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한쪽에 조금 몰려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들을 처음에 배우긴 하는데 뒤에 가면 우리가 실제 기출 문제를 계속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 기회가 계속 없어지는 거죠. 점점 자꾸 잊어요. 그러다 그런 변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안 배웠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사채랑 누구의 입장을 놓고 봐라. 우리 그 사채를 놓고 발행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투자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입장을 놓고 보셔라.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회사의 주식을 몇 %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가 그 회사의 지분율만큼 의사를 무엇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채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하고 만기에 확정된 금액을 내가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약속했던 이자를 정해져 있는 날짜에 따박따박 받기만 하면 끝나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멱살잡이 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콩나라 팥나라 내가 관여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증권은 우리 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채무증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증권만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자. 제가 멱살잡이 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무엇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행사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자, 그리고 이게 회계 입장에서는 피투자 회사에 의결이 가능한 보통주 주식을 몇 % 이상, 20% 이상 가지고 있다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안에 또 깊숙이 들어가면 다만 20%가 되지 않더라도 가서 멱살잡이를 할 수 있다라면 무엇으로 보겠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제가 멱살잡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가서 고용하는 거에도 개입할 수 있고요. 영업하는 거에도 개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계 기준에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된다라면. 그리고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얘기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있었죠, 여러분. 회계 기준에서 보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대주주의 관점을 보는 건데 회계에서 보는 관점의 퍼센테이지와 세법에서 보는 관점의 퍼센테이지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보는 대주주와 소액주의 기준점은 퍼센테이지 몇 프로? 1%, 금액은 3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다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업무를 하실 때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구분점을 어떻게 볼 거냐. 왜냐면 우리가 소득세에서 급여를 주는데 주주이면서 종업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임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액주주와 대주주에 따라서 회사가 사택을 제공했을 때 그 부분이 달라요. 네,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도 필요하더라라는 것 때문에도 제가 구분점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 분류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팁박스에 재분류가 있죠,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부분이다. 원래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분류라는 건 취득하는 시점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개정 과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재분류. 그러면 이 재분류에 대한 적정 여부의 검토는 언제 한다? 결산일에 한다. 그래서 보고 기간 종료일이란 표현을 써드렸었죠. 그래서 보고 기간 종료일마다 마다라는 건 여러분 결산할 때마다 해마다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무엇 하셔라 적정성 여부를 무엇한다 검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분류를 검토한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1, 2, 3, 4를 우리 1, 2, 3을 봤더니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단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없다. 반드시 원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다른 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얘기인 거죠. 다른 범주의 유가 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무엇할 수 없다? 재분류할 수 없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 분류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매도 대신에 누구 쓰면 돼요? 만기, 뭐 지분법 이런 거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 시장성을 무엇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만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 지금 카카오가 또 시끄럽죠. 그죠? 카카오가 한 번에 확 올라서 또 시끄러웠죠. 근데 지금 또 시끄럽죠. 왜 또 시끄러울까요? 카카오뱅크 지금 현재 상장 못할 것 같다고 그러죠. 뭐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주식이 뭐 10%가 빠지는 게 되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막 10%씩만 빠져버리면 만약에 고가였을 때 샀던 분들은 진짜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시끄러운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아주 지금 뭐 호가이던데요. 거기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모집이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할 때 가끔 삼성생명 모집했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삼성생명은 주권 상장했죠. 근데 거기가 상장할 때 모집을 2번 공고를 올렸어요. 근데 첫 번째 모집은 별 재미가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냥 그랬다. 근데 두 번째는 소비에서 호가처럼 많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자본에 가면 신주청약 증거금 계정 과목을 배워요. 그게 그런 회사에서 쓰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공모를 올리면 지금 내가 이 회사 주식을 사겠어라고 하면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 돈을 계속 입금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그거 회계 담당자가 있겠죠. 그 돈은 주식을 발행하기 전까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모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럼 회계처리 필요하겠죠. 그게 주식청약 증거금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들은 우리가 모르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매번 찾아보시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커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잘 크고 있었던 회사 또는 다른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이 회사가 그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졌다. 또는 내가 계약이 성사함에 따라서 정말 많은 주가가 올라갔다. 그게 제약회사의 특징이기도 해요. 신약 개발이 뭔가 이슈가 되면 주가가 뻥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출 계약까지 돼버리면 정말 큰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뛰는데 작년인가요? 모 제약회사가 그 계약이 깨졌죠. 네, 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이 모두 다 깨졌어요. 해제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주가가 뭐가 될까요? 바닥을 치겠죠. 근데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면 괜찮아요. 근데 바닥을 치고 아예 못 올라오면 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100원짜리예요. 100원이거든요. 근데 그 100원부터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100원에 위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 퇴출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성이 없어졌다고 돼요. 상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던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저는 더 이상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걔는 어디로 보내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내라. 됐을까요? 그래서 그 경우에만 다른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시장성이 상실이 됐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요것만 유일합니다. 유일. 그리고 매도가 단기로 오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만 매도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성 상실 조건. 그거만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또 반대로 만기 보유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재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 1인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게 되면 자, 왜냐하면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무슨 자산에 속한다? 투자 자산에 일단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죄송해요, 여러분. 지분증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채무증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분류할 수 있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증권만 계정 과목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채무자가 붙어 있는 유가증권은 만기가 있는 거죠. 그럼 투자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매도와 만기 보유 증권이 무슨 부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보고기간 기준일을 놓고 봤을 때 만기가 무엇되면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되면 우린 무엇 하시면 된다. 더 이상 투자 자산에 있으면 안 된다. 무엇 해달라? 유동으로 올려달라. 왜냐면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으로 있었던 우리 유가증권을 누구로? 유동 자산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동자산에 누구로 가면 돼요, 여러분? 당좌자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좌자산으로 무엇 해달라? 재분류해달라 이 얘기죠. 근데 여러분 계정 과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산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당좌자산에 갔더니 누가 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이 있더라. 그 계정으로 무엇 해라? 대체해라. 그래서 분개를 하면 차변에 누가 등장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당좌자산 코드인 123번을 쓰고 대변엔 매도 가능 증권 감소시켜 주시는데 178번에 있는 투자 자산을 없애주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 내용이 세 번째 내용.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가져가 버릇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의 이제 평가 요약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전산세무 2급 교재를 좀 피세요. 77페이지. 자, 거기 가면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앞에서 재분류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 재분류가 안 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왜 못하게 하는지를 좀 들어가서 봤더니,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은 둘 다 공정가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를 무엇하였다? 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했던 개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평가손익은 우리 단기손익에 반영이 되죠, 여러분. 그럼 단기손익이라고 하는 건 이 개정 과목은 어디에 속하더라? 우리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의 수익 또는 영업 외의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의 손익 계정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는 하지만 이 부분은 IS에 못 간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못 가더라. 이 부분은 어디에 가야 된다? 재무상태표에 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 누구로 회계 처리해달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해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간다고 했고, 그럼 재무상태표에 갔더니 자산은 어차피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그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고, 그러면 부채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 자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자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본은 항목이 몇 개이다? 5개. 그 자본 중에 누구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얼마 이익을 났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요. 수익에서 누구를 빼면 비용을 빼면 누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내가 이익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해놨던 유가증권을 평가해보니 나는 평가 이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가 이익. 그러면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요지가 생기죠. 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무엇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 이익을 좀 줄여볼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슬며시 무엇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본인들이 바꿔놔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대도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무엇하는 거 대체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중에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회계 입장은 그렇습니다. 회계 입장은. 그런데 사실요. 제가 이렇게 평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하는 부분이요. 법인세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회계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외부 감사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분명 구분해드렸죠. 외감 받는 기업은 배우신 거대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상장되어 있다 그럼 국제회계 기준까지 추가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외부 감사 안 받는 기업이다. 근데 법인세에 갔더니 우린 니네가 그 평가 하나도 인정 안 해. 그러면 그분들은 결산할 때 유가증권 평가 손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바른 정석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문제라는 건 그게 0이 될 때까지 세법에서도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실무자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회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세법에서 인정 여부를 비교해서 조정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금까지는 가지 못해요. 다만 손익계산서에 보여주는 이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부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이익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까지는 가지 마실 것, 세금까지 가실 건 아니고 무슨 부분,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부분의 조작 가능성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류 변경하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누구를 열심히 낼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 두 개 비교 대치 열심히 내겠죠, 여러분. 무슨 부분? 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당기손익이다. 얘는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고 그럼 당기손익의 영향을 안 준다. 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 열심히 내야죠. 분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론에서 이제 그 유가증권 특징 물어볼 때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에 여러분 원칙을 써드렸어요. 왜일까요? 예외가 등장이 됩니다. 예외.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에 하나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이라는 부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 시장성이 무엇이 되면 상실이 돼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분류해줘라?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해줘라.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가지고도 있을 거고요. 보유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나는 아예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이었는데 처음부터 시장성이 없음, 상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없음은 비상장 주식이란 표현이에요.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 비상장 주식. 전 주식으로 쓸게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했더라면 나 유가증권 투자했어요. 근데 그 회사 주식은 지금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분류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내지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만기는 못 들어갈 거니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원래 시장성이 있었는데 그 시장성을 무엇하였다? 상실해버렸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을 한다. 그래서 이 예외라는 부분은 시장성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 시장성이 상실로 들어온 거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증권시장에 가서 장마감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렇다고 걔를 평가 안 한다고 하지 않고요. 무슨 본? 원가법으로 해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가는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취득 원가의 원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회계 처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나 100원 주고 샀던 애 12월 30일에도 그냥 1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음이 됩니다. 자, 세무에 갔던 이 두 개를 섞어냅니다. 어떻게? A사 주식은 무슨 부분? 시장성이 있는 주식. B사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냅니다. 그럼 A사 주식은 회계 처리를 해서 평가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B사 주식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자, 만기보유증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확정된 채무증권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공채라든지 국채라든지 또는 사채를 구입하게 되면 액면에 써 있는 금액하고 다른 금액으로 대부분 구입을 하더라. 그게 시장의 가치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면에는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지만 저는 4,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다. 취득하였다. 우리 샀다. 투자하였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7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려면 우리 300만 원을 무엇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각. 자, 그럼 그 상각을 내가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느냐? 아니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자를 받는 입장이죠. 투자한 사람이니까 이자를 받을 때 무엇 하셔라? 할인하거나 할증했던 부분에 대한 금액, 지금은 할인 발행이에요. 반대로 액면 금액은 4,500만 원인데 내가 4,700만 원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면 할증 발행됐다고 해요. 할증.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 액면에 써 있는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각을 할 거고, 근데 그 상각을 언제 한다? 이자를 받을 때 합니다. 그래서 할인, 할증, 상각액에 대한 부분은 이자를 수령할 때 한다. 그러면 금액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상각후 원가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자 수령대 이처리가 됐다라면 기말에는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네, 대체적으로 이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할 이유가 없죠. 벌써 처리를 했는데요. 안 했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으로 한다. 자, 지분법 손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에 손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IS 계정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얘도 개정 과목은요. 내가 투자한 회사, 피투자 회사가 이익이 났다 그럼 지분법 이익이 생겼다고 하고요. 내 지분율만큼. 그리고 손실이 났다 그러면 지분법 손실이 났다. 내가 투자한 지분율만큼 그렇게 계산이 돼서 회계 처리가 들어와서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거로 안 끝나요. 내가 투자했던 회사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그 지분법 이익이나 손실 처리했던 거 정리하는 부분까지도 뒤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 내기엔 너무 어려운 쪽이에요. 그래서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냅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지분법 손익 쓰고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현재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요것도 교재, 전산세무 2급 교재 7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손상차손은 유가증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유형자산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손상차손은 어떤 의미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해서 장부 금액이 형성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장부 금액을 시장에 이제 내놓게 되면 파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팔 수 있다라는 금액들을 가지고 지금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금액이랑 장부에 남겨져 있는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재고자산요. 평가할 때, 평가 손실 얘기할 때 우리 시장에 가서 시가를 파악해서 내가 산 금액이랑 비교해서 취득 원가가 누구보다 시가보다 크다라면 가격이 떨어졌으니 평가 손실 인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런 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손상차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뭔데 유가증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유가증권이 왜 손상차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 회사가, 제약회사가 수출 계약이 깨지면서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주가가 무엇하였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러면 한 주당 지금 현재 내가 5만 원씩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격히 무엇하여? 하락하여 지금 현재 주식의 가격이 5천 원이더라. 우리는 지금 현재 90원이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런 부분의 내용이 발생이 되면 무엇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스크래치가 났네. 손상이 생겼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무엇하였다? 감소되었네. 금액이 줄어들었네. 그래서 감액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금액을 줄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걸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주가가 떨어진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언제 보고기간 말마다 그럼 결론적으로 12월 31일마다 무엇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요게 있다라고 하면 우린 영업의 비용인 손상차손으로 무엇하는 거, 인식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런 부분까지 있으면 진짜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다라면 우리 회사도 휘청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그냥 유가증권 종류가 이런 거예요 있지만 그 유가증권 중에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지금 5만 원짜리가 5천 원이나 9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모두 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회복이 안 되면 뭐가 되져요? 그게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법도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되게 많이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은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물어보지만 현실에서 진짜로 이 사건이 터지면.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많이들 휘청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봤던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주가가 뭐 근 20% 가까이 빠졌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0%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환산을 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공중으로 나가는 돈이 무슨 몇 조 원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지금 나간 거였다라고 하면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손상차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증거는 당연히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에 그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상각부 취득 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 원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분증권은 왜 그냥 취득 원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얘는 지금 원래 얼마 주고 샀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주가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무슨 부분은 우리가 이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발행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 원가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채무증권이라고 했던 채권은 내가 발행하는 시점에 현재 가치 평가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장의 이자율에 따라서 발행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자를 받을 때마다 무엇 하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각해서 원금에 맞춰지는 행위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각이 끝난 뒤에 취득 원가 금액을 가지고 비교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에서 우리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하면 시장에 내놓으면 그걸 회수 가능가액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회수 가능가액을 빼라.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손상차손이 있었다. 그러면 그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은 빼고 단기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득 원가가 지금 10,000원이었고 회수 가능가액이 시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3,000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10,000원 주고 샀던 주식이 지금 현재 얼마로 5,000원으로 떨어지면서 무엇하였다? 5,000원만큼 벌써 무엇을 인식했었다라면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었다라면 우리는 10,000원에서 3,000원을 뺀 게 7,000원이잖아요. 7,000원 그대로 인식하면 전년도에 5,000원 인식했던 부분이 2번 인식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미 인식해서 장부에 무엇되어 있는 거,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했던 거는 빼주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7,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 우리는 2,000원만큼 단기에 손실이 발생된 거죠. 왜냐면 전년도에 10,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를 바꿨을 때 분명 회계 처리를 해서 5,000원만큼 손상차손 인식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상차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유가증권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요거대로 얘기한다면 2,000원이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 직접 무엇한다? 금액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가증권,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 있었겠죠? 그 계정 과목을 기록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 자리를요. 어떻게 계정 과목을 만든다?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 이렇게 만들어서도 써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이렇게 쓰면 이름표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손상, 차손,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2,000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상, 차손은 어디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가라는 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시 무엇하였다? 상승하였다. 그럼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가 우린 누가 들어올 것이다? 회복하였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유가증권의 금액은 무엇 하시고요?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저는 얼마 주고 샀던 유가증권, 10,000원 주고 샀던 유가증권이 얼마로 가격이 하락하여 5,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나는 손상차손을 5,000원만큼 인식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건 과거 사건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12월 31일에 갔더니 우린 얼마? 3,000원으로 금액이 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00원과 3,000원의 차이인 2,000원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드디어 그 말 많은 주식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얼마가 4,000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의 가격을 4,000원을 올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장부에 가지고 있었던 이 3,000원의 유가증권 금액을 4,000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얼마를 올려주시면 돼요? 1,000원을.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락해서 나오는 손상차손이었다면 여기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시고 난 뒤에 신용등급이 향상이 돼서 또는 영업이 다시 올라가면서 무엇되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그냥 단순한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무슨 부분? 평가손익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왜 손상차손을 따로 얘기했냐면 제가 왜 급격히 하락했다고 했죠. 근데 계약이 빠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퇴출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되면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상황들이 돌출이 되면 이 부분은 평가손실로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향상이 되면서 다시 우리 주권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세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금액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영업의 수익 계정인 손상차손 환입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손상차손이 발생됐을 때 영업의 비용을 처리했으니까 들어올 땐 반대편이 영업의 수익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유가증권 1,000원, 매도가능증권이었다. 그럼 매도가능증권 1,000원,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환입 1,000원이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회사가 회복세를 띄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용등급도 올라갔다고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회사가 금년도엔 주가가 얼마가 됐더라? 12,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히 회복이 된 거네요. 또 그러면 저희는 4,000원이었던 장부 금액이 12,000원 올라갔으니까 12,000원에서 4,000원을 빼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 8,000원인가요? 네, 8,000원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느냐? 안 된다. 너 원래 손상차손 인식할 때 최초의 금액이 얼마였니? 10,000원이요. 자, 그럼 너 지금까지 손상차손 인식했던 거 얼마였어? 5,000원 더하기 2,000원에서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은 7,000원이죠. 자, 이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손상차손 회복을 인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장부가액을 함도로 해라. 자, 그러면 그 장부가액이 우리가 손상차손 인식할 때 기준금액이었던 10,000원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무엇한다? 한도로 우리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부가액을 무엇하지 말아라? 초과해서는 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8,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6,000원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저 여기 1,000원 회계 처리 과거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6,000원 하면
내가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이 7,000원이었다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회복이 되면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말아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기할 때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무엇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가가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충당금을 환입해줘라. 다만 그 환입은 최초의 장부 금액을 무엇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동일해요, 여러분. 근데 이 글씨가 다 똑같이 가요. 그런 식의 얘기가 등장이 되면 다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의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계는요. 아까 드린 부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게 답이에요. 거기서 다른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계는 지금 장부의 금액이 얼마이고 손상차손이 돼서 금액이 얼마까지 떨어졌고 그것만큼에 대해서 손상차손 인식해달라 이렇게 시험지에 아예 내버려요. 우리한테는 객관적인 이 증거를 입증해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시험에서는 다 요건 충족으로 주는 거예요. 업무에서만 무엇 해주시면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